반가. 안녕하세요. 공인모 5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31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이게 최근에 판례가 바뀌었죠. 이제 모든 명의신탁 수탁자가 처분해도 전부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번 지문은 맞습니다. 2번도 이게 최근에 판례가 나왔는데요. 2번이 정답입니다. 이런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했는데, 손해배상 책임은 부담한다는 게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해야 됩니다. 형사상 처벌받지는 않지만.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그것이 당연히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역시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이 법 시행 후에 계약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은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및 취득세 등 취득비용이다. 그 다음에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10억을 돈을 대주는데 수탁자가 100억에 팔아먹었다 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100억이 아니라 돈 대준 거 10억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5번 명의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은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죠.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횡령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2번이 정답이었죠. 2번에 보면 명의수탁자가 양자간 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가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위 행위는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형사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2021년 6월 3일 판례네요. 따끈따끈 최근 판례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명의를 넘겨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음 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 확인설명서 작성에 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가 직접 조사 확인해야 되는 게 기본 확인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2번 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는다. 그렇죠? 실제 권리관계는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매매의 경우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 완성되기 전의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하여 적고요. 4번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설명서에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계약서 확인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입니다. 또는 때문에 틀렸습니다. 밑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중개보수는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적는다라고 서식 기재 요령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서명 및 날인이라고 했습니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의 모든 서식은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다음은 3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기억해 보면 매장 신고는 사후 30일 이내에 합니다. 신고는 사전 신고인지 사후 신고인지를 주의해야 되겠죠. 화장이나 개장은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분묘를 설치하여 토지를 점유하는 기간 동안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했는데 이게 틀렸네요. 분묘를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이 아니라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계산해서 주면 됩니다. 이것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리얼의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 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일기 및 그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고요. 미음의 개인묘지 30제곱미터 초과해서는 아니 되고요. 비업, 개인 가족 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자연장지의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된다. 개인 가족 자연장지 사후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이게 틀렸네요. 개인 자연장지는 사후 30일 이내인데 가족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해야 되죠. 가족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 가족 자연장지도 사후 신고했는데 지금은 사전 신고로 바뀌었습니다. 시효세 문중, 종중 자연장지 미리 신고해야 되고요.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틀린 거 2개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3번에 3번이 정답입니다. 자, 해설 보면 디귿은 시효 취득한 경우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급하면 됩니다.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하면 됩니다. 계산해서. 그 다음에 비업의 개인 자연장지는 사후 3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근데 가족 자연장지, 문중, 종중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4번 옳은 것입니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자, 1번 갑이 사장이죠. 등록 이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을 가입해야 된다. 등록 이전에 미리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합니다. 등록하기 이전에 X입니다. 암기 프린트 56번에 1번에 있습니다. 2번 고용인, 의리고용인 직원이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갑 사장은 을 직원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고 업무상 행위인지 여부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4번 사장이 의뢰인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을 직원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잘못한 직원 당연히 책임이 있고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 갑에게도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4번도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갑의 책임이 인정되어 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한 공제사업자는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했는데 행사할 수 있고요. 갑 사장은 을 직원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또 구상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번 원본 4본 우리 암기 프린트 51번에 보면 원본 4본 제출 첨부 반납해야 되는 거 50개를 적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본 제출 첨부해야 되는 거는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원본인 거 휴업신고 폐업신고 원본 맞고요. 반납을 해야 되죠. 원본. 그 다음에 인장 변경 신고하는 경우에도 등록증 원본에 변경 인장 찍어야 되거든요.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종전 등록증 원본 반납하고 새로 재교부 받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비업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실무교육 수료증 4번이고요. 미업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하는 경우에도 자격증 4번, 분사무소 이전하는 경우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원본이죠. 원본을 제출해야 되는 것은 했는데 정답은 5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미음하고 비업 요건 4번입니다. 요 두 개는 4번 제출이 되겠습니다. 자격증 4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경우. 암기 프린트 51번에 보면 원본 4번 첨부 제출 반납하는 거 50개 정리해 놓았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원본 4번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번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이게 2020년 12월 10일부로 개정돼 가지고 1번이 정답입니다. 옛날에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였는데 2020년 12월 10일부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1번이 틀렸습니다. 1개월이 아니고 이게 2개월입니다. 2개월 전까지. 그 다음에 2번은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요. 3번 만약에 주인이나 직계 좀비속이 직접 살겠다고 세입자 내보내놓고 세입자 내보낼 수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직계 좀비속이나 임대인이 직접 살려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요. 계약갱신 요건은 1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갱신된 임대차 존속기간도 2년입니다. 2+2 소위 임대차 3법이라고 해서 작년에 생긴 제도죠. 5번 임대인은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세입자를 내보내놓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바뀌었습니다. 상가의 경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죠. 아직도 주택만 바뀌었습니다. 즉 한 달 안에 직구하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집을 구할 수 있는 여유를 2달 정도는 줘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37번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되겠습니다. 자, 틀린 것인데 1번에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면은 우선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의 경우와 과밀억제권역은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입니다.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옹진구는 기타적이니까 3억 7천 이하인 경우만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고요. 초과하면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 5번이 정답이네요. 이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풀 수 있는 내용인데요. 5번이 정답입니다. 즉 부산의 경우에는 우선 면제, 우리 암기 프린트 29번에 있는데 부산의 경우에는 우선 면제 받을 때는 과밀억제권에 해당돼서 6억 9천이지만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그냥 광역시입니다.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광역시이기 때문에 부산의 경우 3,800만원 이하인 경우 3,800만원 이하죠. 5,500이 아니라 3,800만원 이하인 경우 1,300만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우선 면제 받을 때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지만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광역시에 해당된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종, 파주, 화성도
우선 면제받을 때는 광역시, 최우선 면제받을 때는 기타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광역시, 부산은 최우선 면제받을 때는 광역시에 해당된다. 우선 면제받을 때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인데요.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서울에서 9억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했는데요. 조금 이게 여러분들이 몇 개인가 개수형이 있어서 좀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자, 적용되지 않는 것 했는데, 적용되지 않는 것. 기업은 보면 등기가 없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은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이렇게 저는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임시 표준 대개, 임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임시 표준 대개를 먹으라고 권했다. 이게 뭐냐면 임시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임시 특례 규정.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데, 요건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가 2개가 있죠. 상가금을 임대차 표준계약서, 그 다음에 권리금, 표준권리금 계약서 사용 권장하는 거 환산보증금 초과에도 가능하고요.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 요건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적용되지 않는 것 했으니까 이 기억은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예, 계약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없다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도 적용됩니다. 자, 그런데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요거는 환산보증금이 9억 초과하면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거는 9억을 초과하면 5% 초과해도 되죠? 차임 등의 정감 제한 규정 요거 적용되지 않습니다. 5%밖에 못 올린다. 적용되지 않는다고요. 더 올릴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기회는 보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표준권리금 계약서 사용 권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고요.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요거는 적용이 안 됩니다. 환산보증금 9억 초과하면. 주택하고 상가하고 다르죠? 상가는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또는 1할 2푼 둘 중에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는데,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면 이거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권리금 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거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했죠. 따라서 적용되지 않는 것은 3개가 되겠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억 초과하는 경우는 디귿, 리얼, 이형 요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거 임시 표준 대개 권회, 영덕대개, 표준대개를 먹으라고 권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9번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39번 옳은 것. 기립찰에서 매수 보증금은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매수 신고가격이 아니라 선행금액이 아니라 입찰금액, 응찰금액이 아니라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2번.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2등이 될 수 있죠. 따라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은 매수인은 매각대금이 지급되어 법원 사무관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라 대금 지급 기한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일이 아니라 기한이다. 기한까지 매각 대금을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매각 절차에서 전 매수인은 매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금반원의 원칙에 의해서.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40번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틀린 것. 매수 신청 대리 업무정리는 1월 이상 2년 이하죠.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리는 6월 이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는 업무정리되면 출입문에 그 사실을 표시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표시할 필요가 없죠. 자, 그 다음에 3번. 협회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휴폐업 신고, 자격 취소, 자격정지, 등록 취소, 업무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입법의 불비입니다. 사실 조금 모순이 있는데 자격 취소, 자격정지는 사실 등록관청이 협회로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등록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입법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조금 모순이기는 합니다. 4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받아야 됩니다. 즉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하고 중개 실무교육은 별도 교육이기 때문에 둘 다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매수신청 대리 교육 실무교육 받고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하려면 안 받아도 되겠죠. 그러나 경매 실무교육하고 중개 실무교육은 별도 교육이기 때문에 둘 다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수지급 시기는 매수신청인과 매수신청 대리의 약정에 따르며 약정이 없을 때는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로 합니다. 우리 중개보수는 잔금 치려면 주는 게 원칙이죠. 약정이 없으면.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인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모의고사. 이번에 마지막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제가 모의고사를 조금 어렵게, 의도적으로 약간 어렵게 출제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점수가 잘 나오면 교만해질 수가 있잖아요. 지금부터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셔서 공인중개사법 고득점으로 합격하기를 기원하면서 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